이 사람은 존입니다. 존은 가는 곳마다 온갖 나쁜 날씨와 자연재해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직접 보세요. 어느 날 존은 걔가 안절부절 못하는 걸 알아차려요. 자꾸 출입문을 긁으며 집 주변을 배회하네요. 심지어 울부짖으면서 구석에 숨으려고도 해요. 찬장에서 머그잔들이 달그락거리기 시작했을 때 존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소리는 전진에 의해 발생한 거예요. 본행사로 이어지는 작은 지진들이죠. 지진은 종종 무리를 이루어서 일어나요. 몇 번의 약한 지진 후에 훨씬 더 큰 지진이 올 거예요. 재난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은 기이한 푸른 불빛을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그중 일부가 땅에서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떤 것들은 공중에 맴돌고 있고요. 이것들은 지진 발광이에요. 땅이 흔들리기 며칠 또는 바로 몇 초 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존은 바닷가를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바닷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봐요. 진짜 빠르게요. 이런... 존, 최대한 빨리 도망가서 높은 곳을 찾아봐요.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목숨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존이 해수면에서 기이하고 예상치 못한 상승을 발견한다면 그건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가 될 수 있어요. 전체 경우의 40%가 이렇게 되죠. 들어오는 물은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두 번째는 훨씬 더 큰 걸로 약 10분 후에 올 거예요. 존은 또 바닷물이 끓고 소용돌이 치고 기이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쓰나미가 가까이 왔다는 또 다른 확실한 징조예요. 존은 태양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껴요. 그의 특수한 엄청 어두운 선글라스를 통해 항성 윤곽 주변에 고르지 않은 불길이 있는 게 보여요. 만약 이 기이한 광선이 전 세계의 오로라와 동반된다면 이건 태양 폭풍의 징조예요. 이런 폭풍은 보통 태양의 자기장의 교란으로 인해 발생해요. 이런 경우 태양 표면에 있는 가스와 방사선의 폭발이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져서 심지어 우리 행성에까지 닿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태양 폭풍은 사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기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정전도 일으킬 수 있죠. 존 머리 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불길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뭔가가 이마를 때려요. 아야! 존이 기분 나쁜 물건을 집어들어요. 우박이에요. 하지만 밖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있어요. 곧 무슨 소리가 들려요. 빠르게 다가오더니 요란한 굉음으로 변해요. 마치 화물열차가 존을 향해 오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하지만 이건 기차가 아니에요. 토네이도예요. 깔때기는 파편 구름 뒤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존은 이 회전하는 공기기둥을 다른 걸로 착각할 수가 없어요. 존, 지금 도로예요? 그렇다면 가능한 한 차에서 멀리 떨어져요. 빨리 도랑을 찾아서 그 안에 엎드려요. 그리고 머리를 덮어요. 집안이라고요? 그러면 창문에서 떨어지고 가능하면 지하로 숨어요. 그리고 제발, 존,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진짜 조심하세요. 그건 심한 폭풍을 의미해요. 그리고 만약 그런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면 바로 피난처를 찾으세요. 구름이 당신의 눈앞에서 토네이도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밝은 면을 본다면 존은 따뜻한 원뿔 구름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돼요. 차가운 것들은 완전 무해예요. 유일한 문제는 보이는 구름의 온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존이 이상한 모양의 나무들을 발견했어요. 문자 J 같아 보이고 경사면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건 존 발밑 집안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만약 계속 돌아다닌다면 심각한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모 파도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나타나요. 진짜 멋져 보이는 현상이죠. 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해안에서 계속 지켜보세요. 그 지점의 교차 해류는 숙련된 수영선수도 수면 아래로 쉽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존은 해변을 따라 계속 걸어가요. 어느 순간 그는 바다의 잔해와 해초를 운반하고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를 봐요. 이번에는 물 밖에 서요. 강한 이한류의 징후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수영선수를 멀리 바다로 떠내려가게 할 수 있을 정도죠. 공원 산책하는 건 어때요? 존이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네요.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매우 푸르고 아름다워요. 갑자기 빠르게 커지는 수직구름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밝은 흰색으로 보여요. 하지만 다가오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밀도가 높아지고 칠흑 같아져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때 조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벼락에 맞을 거라는 신호예요. 바로 이 순간 양전하가 몸을 통해 상승하고 있어요. 폭풍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으로 향하고 있어요. 존이 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이 전하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존은 웅크리고 앉아 주변의 물체보다 자신을 작게 만들려고 해야 해요. 안 돼요. 존, 바닥에 눕지 마세요. 그곳은 축축할 수 있어서 엄청난 전기 전도체가 될 수 있어요. 번개가 치는 동안 위험을 외치는 다른 신호들도 있어요. 존의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처에 있는 금속 물체에서 이상하게 탁탁거리고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피부가 따끔거릴 수 있어요. 입에서 이상한 금속 맛이 날 수도 있죠. 게다가 존은 염소 냄새를 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오존의 냄새예요. 전하가 대기를 구성하는 주요 기체인 질소와 산소의 원자를 분리시켜요. 이 원자들이 다시 모일 때 그중 일부는 세 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오존이에요. 하강기류가 이 가스를 높은 고도에서 여러분이 있는 수준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어떤 벌레들은 폭풍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붙는 것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죠. 그래서 조는 주변 곤충들이 나른해 보인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벌들은 폭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생물들은 비가 오기 전날부터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폭우가 내리는 동안 강 옆을 걷고 있을 때 조는 굉음을 들어요. 두려움으로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존 쪽으로 오고 있는 갑자기 불어난 물의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물과 함께 파편들이 같이 내려오는 걸 봐요. 물이 점점 더 탁해지고 어두워지면서 빠르게 색을 바꾸고 있어요. 돌발 홍수는 아주 위험해요. 당장 안전에 주의하세요, 존. 또 어느 날은 존이 멋진 벽구름을 봐요. 8km까지 뻗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심각한 폭풍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벽구름이 원을 그리기 시작하면 토네이도의 확실한 징후입니다. 존은 발 밑에 얼음이 내는 소리를 들으며 산의 눈밭을 가로질러 걷고 있어요. 소리가 약간 궁어하네요. 빨리 발자국 주변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있다면 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곧 존은 눈사태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걸 봐요. 비탈길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대부분의 경우 내리막길로 갔다가 옆으로 방향을 틀면서 피해 달아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에요. 존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제일 가까운 나무로 향해요. 존이 나무를 정말 꽉 잡고 있는다면 눈사태가 그를 끌어당기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효과가 없다면 눈사태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동안 눈 표면 위로 헤엄치려고 해야 해요. 꽤 좋은 여름 저녁, 존은 부드러운 줄기를 가진 나뭇잎들이 갑자기 아래로 처지는 걸 보게 돼요. 다가오는 폭풍 때문일 수 있어요. 극한의 날씨가 오기 직전에 공기가 보통 더 습해져요. 나뭇잎들도 축축해지고 무거워지고 바람이 그걸 쉽게 뒤집어요. 존은 꽤 오래된 집에 안녕하세요, 손님 여러분. 밝은 면 수족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바다 해양 생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해변을 산책하다가 이 수중 생물을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깊게 봐두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물고기일까요? 돌일까요? 이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스톤피쉬라고 알려져 있지만 쏨뱅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이빙을 하고 수중을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미 눈치채지 못한 채로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회색빛과 얼룩덜룩한 모습 때문에 실제의 돌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뿌연 스노클 고글을 쓰고 있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톤피쉬는 가장 독성이 강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비록 몇몇 종류의 스톤피쉬가 강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열대 태평양과 인도양 근처의 산호초에서 발견됩니다. 바늘처럼 생긴 등 지느러미 가시는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 튀어나와 독을 주입해요. 스톤피쉬에 쏘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밟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물속에서만 쏘이는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변에 있을 때 어디에 발을 디딜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스톤피쉬에 쏘인 사람들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독은 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쇼크와 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한다면 스톤피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독이 분해돼요. 그리고 독의 주요 공급원인 등지느러미를 제거하면 생선회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이 동물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생겼지만 진짜 존재합니다. 푸른 고리 문어를 소개합니다.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팔을 포함하여 12에서 20cm에 불과하지만 몇 분 안에 26명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톤피쉬처럼 파란고리 문어는 일본에서 호주에 이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발견돼요. 일반적으로 산호초와 해저의 바위 지역에서 삽니다. 또한 조수 웅덩이, 해초, 그리고 녹조층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푸른고리 문어는 천성이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개나 새우와 같은 먹이를 찾거나 짝을 찾지 않을 때는 종종 바다의 잔해, 조개 또는 틈새에 숨습니다. 자극을 받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만질 경우에만 인간에게 위험해져요. 위협을 받으면 밝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잠재적인 포식자들에 대한 경고 표시로 온몸에 푸른 무지갯빛 고리가 나타납니다. 물린 자국이 보통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을 때까지 물린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푸른고리 문어의 독은 어지럼증, 감각이나 운동 능력의 상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발견한다면 서둘러 물러서는 것이 좋아요. 아니요, 이건 꽃다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홍색 튜브 같은 것 중 하나를 골라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은 꽃성게라고 불리는 해양 동물입니다.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2014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위험한 성게로 이름을 올렸어요. 꽃성게는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 지역에 서식하며 0에서 90m 깊이의 산호초, 바위, 모래, 해초층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불가사리에서도 발견되는 발톱 모양의 방어 기관인 차극이에요. 꽃성게가 다른 성게와 다른 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극이 꽃과 비슷하고 보통 분홍빛 흰색에서 노란색을 띤 흰색의 가운데 보라색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꽃 아래에는 짧고 뭉툭한 가시가 숨어 있어요. 비록 많은 바다 성게가 가시를 통해 독을 전달하지만 꽃성게는 차극이나 꽃을 통해 독을 전달해요. 방해받지 않는다면 이 꽃의 끝은 보통 둥근 컨 모양으로 확장됩니다. 그 표면에는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작은 센서가 있어요. 일단 위협 대상에 접촉하면 이 꽃들은 즉시 다치고 독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은 꽃의 작은 발톱이 때때로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접촉 지점에 붙어있고 그것을 만진 사람에게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독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은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의 거대한 웅덩이처럼 보이죠? 그럼 좋겠죠. 이건 사자갈기 해파리로 자이언트 해파리, 머리카락 해파리, 북유령 해파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북극, 북대서양, 그리고 북태평양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브리튼제도 주변과 스칸디나비아 바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자갈기 해파리는 알려진 해파리 중 가장 큰 종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3m에 이르는 긴 머리카락 같은 촉수에서 그 이름을 얻었죠. 비록 사자갈기 해파리의 평균 종 직경은 약 50cm이지만 때때로 직경이 2m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가장 큰 사자갈기 해파리는 1865년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그것은 촉수의 길이가 36m였고 지름이 2m였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은 대왕고래보다 더 깁니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촉수를 바깥으로 뻗고 먹이를 잡기 위해 덫을 만들어 사냥을 합니다. 약 1200개의 따가운 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빠져나오려면 매우 운이 좋아야 할 거예요.
사자갈기 해파리의 침은 보통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촉수 가까이로 헤엄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해변에 떠밀려온 것을 보더라도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해안에 떠내려온 지 한참 후에도 여전히 침을 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사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셜록 홈즈 이야기 사자갈기의 모험에서 용의자로 등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포일러는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해양동물은 바다뱀입니다. 네, 뱀장어와는 달라요. 확인된 바다뱀은 69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양과 태평양의 열대와 아열대 수역에서 발견되고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편의상 과학자들은 모든 종의 바다뱀을 두 가지 범주로 분리했습니다. 진짜 바다뱀과 바다 크레이트예요. 진짜 바다뱀은 거의 모든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는 반면 바다 크레이트는 땅에서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변에서 뱀을 본다면 꼬리를 보고 그것이 육지뱀인지 바다뱀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꼬리가 노처럼 생겼다면 바다뱀이에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거리를 두세요. 모든 바다뱀은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면에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바다뱀은 보통의 코브라나 방울뱀보다 더 많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헤엄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극을 받았을 때만 공격하기 때문에 물리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에요. 바다뱀에 대한 멋진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바다뱀은 바다에서 출산하는 유일한 파충류입니다. 대부분의 바다뱀은 알을 몸 안에 간직하고 수영하는 동안 거의 완전히 형성된 뱀을 낳아요. 하지만 노란 입술 바다 크레이트는 예외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 육지로 올라가죠. 맨 처음에 소개한 스톤피쉬 기억나세요? 바다뱀의 사냥감이에요. 다 먹이사슬의 원리죠. 이 뾰족한 나무는 쏠 줄 아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샌드박스 나무라고 불리며 아마조니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나무의 씨앗은 작은 호박 모양으로 형성돼요.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지면서 자라요. 하지만 여기부터가 재밌는 부분이에요. 최고의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씨앗들은 시속 241km의 속도로 터져 나와요. 심지어 약 18m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폭발 과정 중에 이 나무를 방해하는 건 아주 위험해요. 씨앗에 독이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몇몇 나무들은 완전하게 똑바로 자라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심지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휘어진 나무는 지나칠 수 없는 광경이죠. 엘 아르볼데 라 사비나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스페인에서 자라요. 나무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모양은 바람에 달려 있어요. 그 결과 종종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중 다른 때에 완전히 모양을 바꿀 수도 있죠. 이 유연한 나무는 높이가 8m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바위 위와 같은 가장 별난 곳에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공룡만큼 오래된 나무는 어떨까요? 1994년에 발견된 웰레미 소나무종은 호주 시드니의 블루 마운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소나무는 2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공룡들이 그 주변을 돌아다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이 나무들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오늘날까지 야생의 100그루의 전시품만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나무들의 위치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나무들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니까요. 또 이걸 연구하는 게 지구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도 중요해요. 나무의 껍질은 달랐던 온도기간이나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과 같은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생명의 나무는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실제로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어요. 바레인의 사막 변두리에 위치한 프로소피스 시네라리아는 아주 깊은 뿌리 체계를 갖고 있어서 타는 듯한 더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어떻게 충분히 물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이 나무는 너무 특별해서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요. 파나마에 있는 라 인디아 도르미다는 잠든 소녀의 몸처럼 생긴 산지예요. 엘 발레드 안토니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휴화산 중 하나의 근처에 있는 더 크고 신비로운 지역의 일부죠.
그리고 꽤나 이상한 나무들이 있어요. 네모난 거요. 심지어 이 나무들의 고리들, 즉 나무 몸통의 내부도 같은 모양이고 날카로운 모서리에 가끔은 심지어 완벽한 90도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 나무들이 이런 특별한 모양으로 자라는지 맞춰보려고 했어요. 심지어 나무들의 샘플을 채취해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려고 다른 곳에도 심어봤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나무들의 기이한 모양은 계곡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역에 사는 농부가 목재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나무들을 상자에 넣어서 키워서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둥근 나무들은 종종 날카로운 각도로 잘려나갔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 중 하나는 미국의 세콰이아 국립공원에서 발견돼요. 제네럴 셔먼이라고 불리고 84m로 뻗어 있어요. 거의 자유의 여신상만큼 커요. 둘레도 똑같이 인상적이어서 땅에 가까이 있는 두께가 약 31m예요. 이 나무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는 2300년에서 2700년 사이일 거라고 추측할 뿐이죠. 아, 엄청 오래된 나무네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나무종들이 있지만 필리핀에서 발견되는 레인보우 유칼립투스만큼 놀라운 건 없어요. 다양한 색깔의 나무 껍질 층들 때문에 거의 손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죠. 또 이 나무는 불규칙적으로 탈피하는데 한 번에 많은 색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한 번은 녹색에서 파란색, 보라색에서 주황색, 그리고 마침내 갈색에 이르면서 말이에요. 이 나무는 장식용이라기보단 제지용으로 쓰여요. 나미비아에도 모양이 이상하고 상당히 위험한 나무인 보틀트리가 있어요. 자, 모양면에서 보면 윗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둥근 몸통을 가져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나무에서 수확한 우유 수액은 독성이 아주 강해요. 전설에 따르면 지역 사냥꾼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살을 담그곤 했다고 해요. 꽃이 분홍색과 흰색으로 자라고 가운데가 빨간색이어서 꽃이 피는 계절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가끔 삐뚤어진 나무를 보는 건 그리 특별하지 않지만 삐뚤어진 나무들이 있는 숲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폴란드의 그리피노 마을로 여행을 가야 해요. 그 근처에는 400그루의 이상한 모양의 나무로 만들어진 숲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 기계적인 개입으로 휘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자라난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져온 목재가 가구 또는 심지어 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지만 어느 쪽이든 숲은 결국 버려졌어요. 비단목화나무가 캄보디아의 고대 타프롬 사원을 점령하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요. 비단목화나무의 거대한 가지들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구조물들 위로 오랫동안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 사원들은 복원되었고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어요. 용혈수는 북서아프리카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자라요. 현지인들은 용이 죽으면 나무로 변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길이가 무려 15m나 되는 이 나무는 나무 껍질에서 수확할 수 있는 붉은 수액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붉은 물질은 오늘날까지 염료와 약에 사용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되고 가장 인상적인 나무 중 하나는 썬랜드 바오밤 나무입니다. 높이는 22m고 둘레는 47m예요. 남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요. 이걸 더 장관으로 만드는 건 이 나무가 자연적으로 속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33년에 나무 안에 작은 휴게실이 만들어졌었어요. 처음에는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이 나무가 6,000년 이상 되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은색 자작나무는 스칸디나비아와 북동유럽에 퍼져 있고 빛을 반사하는 법을 알아요. 나무 껍질색이 옅어지고 나무까지도 얼어붙는 추운 겨울에는 그 광경이 자연의 겨울왕국으로 변해요. 또한 나무들이 도달할 수 없는 영양분을 모으면서 숲 아래에 있는 뿌리와 연결되고 퍼져 나가는 버섯과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어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나무는 버섯에게 설탕을 줍니다. 이 자작나무의 동반자는 위험하고 사람들이 먹어선 안 돼요. 알아보기는 쉬워요. 전형적인 주황색 머리에 흰 물방울이 뿌려진 버섯 머리를 갖고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될 자연 축제는 일본의 벚꽃 시즌이에요. 분홍빛을 띤 흰색의 꽃은 일본 문화의 뿌리를 깊게 두고 있고 모노노 아와레라고 불리는 지역 속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제대로 발음했나요? 이 속담은 그게 얼마나 완벽하거나 아름다운지에 상관없이 모든 건 일시적이라는 사실로 해석돼요. 일본을 방문한다면 벚꽃 상징이 회사 로고에서부터 심지어 옷이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한때 터널로 바뀌었던 놀라운 나무 구조가 있었어요. 69m나 되는 코스트 레드우드 나무였죠. 이 나무에는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뜻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단어인 아워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1969년에 폭설 때문에 쓰러졌지만 나무는 동물, 식물, 곤충을 위한 생태계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은 야생에서 하이킹을 하며 캠프를 차릴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발 밑에서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소리뿐이죠. 다람쥐 몇 마리가 저기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나무 사이 먼 곳에 뭔가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일종의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 보여요. 이상하네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숲속으로 최소 32km쯤 들어왔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근처에 도시나 마을은 없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알게 돼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셜록 홈즈 모자를 쓰고 조사를 시작해요. 자, 이곳에 몇 년에 걸쳐 무너진 오래된 집이나 저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 계단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괴한 구조물을 둘러본 후 여러분은 패여도 어떠한 토대의 흔적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마치 누군가가 케이크같이 집 계단을 잘라 여기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친구들은 별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이상한 구조물을 더 오래 볼수록 소름 끼치는 존재가 느껴져요. 뭔가가 여기서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생뚱맞은 계단의 발견, 숲에서의 터무니없는 발견들은 놀라울 정도로 흔해요. 어떤 것들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건 오래돼 보이는 반면 다른 것들은 어제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으며 모두 아주 신비로운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는 뉴햄프셔의 체스터필드에 있어요. 숲 한가운데 돌로 만들어진 반원형 아치에 중세풍 긴 계단이 있어요. 마담 앙뚜아네트 쉐리의 성의 일부인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유명한 가수였어요. 이 성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중에 1962년에 다시 발견됐어요. 이번에는 계단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신비한 고대 계단은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의 한 숲에 있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단 같아 보여요. 왜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까요? 몇몇 전문가들은 그게 일종의 의식용 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도양에는 인도양 지오이드 로우라는 이상현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일그러진 자연 중력을 만들어내죠. 중광물 퇴적물, 많은 해구들, 그리고 마그마 포켓이 이 지역의 자기장을 방해해요. 지구의 중력은 지구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 변해요. 이걸로 연구원들은 패턴을 찾고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중력장은 일반적으로 아래에 밀도 높은 물질이 있는 걸 의미하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이 지각으로 올라오려는 지구의 멘틀이 움푹 패인 곳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니하우 섬은 사실 오늘날의 발전의 결실을 거부해요. 현지인들은 도보나 자전거로만 다니기 때문에 차가 보이지 않아요. 주민들의 다리가 튼튼한 것도 당연해요. 그들은 수돗물, 인터넷 또는 상점 없이도 번창해요. 섬 전체에 있는 유일한 학교는 보조 발전기가 있는 태양에너지로 작동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에서 태양열로 움직이는 유일한 학교라는 거예요. 이 섬의 거주자로서 지역 주민들은 영주권자들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 이 규칙들을 어기면 쫓겨날 수 있어요. 이제 방콕에서 멀지 않은 태국 북동부에는 7,500만 년 된 암석층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고래 3마리가 함께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이 만든 이 아름다운 디자인은 3마리 고래 바위로 알려지게 됐어요. 수백만 년 전에 이 지역은 사막이었어요. 하지만 땅이 변했죠. 점차적으로 지각판의 움직임과 침식에 의해 사암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 화려한 대형들이 만들어졌어요. 만약 3마리 고래 바위 주변의 산책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곳에서 폭포와 풍부한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야말과 가이단 반도에 위치한 이 넓은 구덩이는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변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요. 구덩이는 점점 넓어지고 사람들은 더 자주 그곳을 찾아요. 물론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론은 많아요. 운석 충돌에서부터 다른 문명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의견들은 많죠. 하지만 제일 일반적인 설명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후 메탄가스가 물 분자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음을 통해 터지는 메탄 거품을 야기했을 거예요. 분화구들은 수천 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멕시코주 타오스라는 작은 마을로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2%가 매일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거주자들은 이 소리가 다른 은하계에서 온 손님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또 마을에 불길한 뭔가가 살고 있다는 이론도 있고요. 타오스는 저주받았다고들 하죠. 사악한 영혼이나 홀령이 조상들이 과거의 한 일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소리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이론은 그 장소의 특이한 음향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는 환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서 그걸 듣는다고도 하고요. 이 소리가 모두에게 똑같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겐 낮은 웅성거림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윙윙거리는 소리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에요. 더험이라고 불리는 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그게 낮고 두꺼운 웅웅거리는 소리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의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이 이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영국에서였어요. 또 거의 200년은 거슬러 올라가는 신비한 윙윙거리는 소리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지구상의 약 2%의 사람들만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귀가 저주파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거나 완전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마 흥얼거리는 사람이 노래의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농담도 200년짜리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화산은 밝은 푸른 용암을 내뿜고 파란색과 보라색 불꽃을 만들어내요. 이 현상은 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또 악취로도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네요. 그리고 황산가스가 타는 듯한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하고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랗게 변해요. 또 이 분화구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호수가 있어요. 네, 냄새가 정말 심해요. 수중의 강과 호수가 염수연못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높은 염분이 주변의 바닷물보다 그 안에 있는 물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과 호수를 형성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것에는 파도도 있어요. 이 파도들은 때때로 물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그곳으로 내려가면 염수 연못 수면에 쉽게 떠다닐 거예요. 하지만 잠수함 없이 그런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유독한 메탄과 황화수소를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네, 전 이것도 패스할래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멕시코의 크리스탈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결정 구조물의 본거지입니다.
동굴 안의 초희귀한 환경 덕분에 그곳의 결정체들은 믿을 수 없는 크기로 자라요. 공기가 엄청나게 습합니다. 물은 우유빛 거인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톤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건 전봇대보다 더 길어요. 돌풍이 눈이 쌓인 지역을 가로질러 눈을 굴리기 시작할 때 원통형 눈 도넛이 생겨요. 마치 눈사람을 만들듯이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결국 바람이 움직이기엔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눈 도넛의 중심은 비어 있어요. 도넛의 안쪽 층이 너무 얇고 도넛이 형성될 때 날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눈덩이보다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더 굴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눈 도넛이 나타나려면 아주 정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에티오피아의 다날키 한물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하게 생긴 곳 중 하나일 거예요. 네온빛 온천, 용암 웅덩이, 광활한 염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유독가스가 열수구 위로 소용돌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웅덩이들이 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지 마세요. 적어도 점심 식사 후 30분까지는요. 농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2년 바다에서 발견된 이 러시아 발트해 연안에는 수수께끼 같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춤추는 숲은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한 곳입니다. 숲의 소나무는 모두 고리와 나선형으로 꼬불꼬불 굽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모래 언덕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던 60년대 초반이 돼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죠. 한 가지 이론은 불안정한 모래가 나무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나무에 대한 다른 이론들에선 강한 바람 혹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숲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면서 나무를 꼬이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나무 고리 중 하나를 통해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수명이 1년 늘어나거나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엽기적인 나무에 대해 말하자면 이탈리아 피에몬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빼놓을 수 없죠. 그곳에선 뽕나무 꼭대기에서 벚나무가 자랍니다. 이상한 것은 두 나무 모두 완전 건강하다는 거예요. 토성의 북극에 계속되는 폭풍은 모양이 이상합니다. 육각형이에요. 아마도 바람이 기울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 구름 패턴의 총 길이는 14,500km로 지구의 지름보다 약 1,800km 더 깁니다. 육각형은 여러 해 동안 관찰되었지만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색깔도 변했거든요. 예전엔 청록색이었지만 최근엔 황금색으로 바뀌었죠. 색이 변하는 이유는 계절이 바뀌면서 극지방이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워싱턴의 오크빌에서 비가 오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 비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빗물방울 대신에 하늘에서 투명한 젤리 형태의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이 방울들이 약 58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내렸죠. 이 비에 매우 가까이 간 사람들은 감기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방울은 뭐였을까요? 연구원들은 이 방울에 인간 백혈구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실험에서는 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방울이 해파리가 증발되어 비처럼 내린 거라고도 하고 심지어 상업용 비행기에서 떨어진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항해하는 바위라고도 알려진 걸어다니는 바위는 외부의 개입 없이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가는 길을 따라 흙과 모래에 긴 흔적을 남깁니다. 움직이는 바위에 다양한 타임랩스 영상 자료가 찍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몇몇 바위에 GPS 내비게이션을 설치했고 바위가 상당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밤 동안 데스밸리의 어는 듯한 기온 때문에 얇은 얼음이 만들어진 후 낮이 되자 얼음이 녹을 때까지 바위가 움직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롤링스톤즈 콘서트가 있었거나요? 농담입니다. 시베리아의 바타가이카 분화구는 지하 세계의 문처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km이고 깊이는 86m예요. 하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지하층이 더 많이 노출되죠. 이 층들은 수천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움푹 꺼진 땅에 지구가 예전에 어떤 기후였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 분화구는 60년대에
급속한 삼림벌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땅의 그늘을 들이우지 않았고 땅은 더 뜨거워졌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분화구가 형성된 거예요. 뉴멕시코 타오스의 웅웅거리며 고동치는 소리는 1990년대 이후 현지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낮은 파장의 웅웅거림은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과학자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웅웅거림이 들려요. 다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기계장치, 청각체계의 여러 가지 장애,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탓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웨스트 시애틀은 웅웅거림을 두꺼비 물고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정의 고리 혹은 정령의 고리 또는 픽시 고리라고도 알려진 현상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나타나는 신비한 버섯고리입니다. 버섯이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 자라는 이유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미신은 요정이 춤을 춰서 땅을 태워서 버섯이 빠르게 자라게 한다고 주장하죠. 코스타리카에는 약 300개의 구형의 돌덩이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걸 라스볼라스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공이란 뜻이에요. 이 돌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죠. 그들 중 일부는 무게가 각각 16톤까지 나갈 정도로 거대하죠. 이 돌덩이들은 또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려암, 석회암, 그리고 사암으로요. 추장의 집 앞에 일직선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모릅니다. 어떤 신화에서는 이 돌들이 아틀란티스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죠. 만약 여러분이 10월 말에 메콩강을 여행한다면 물에서 솟아오르는 빛나는 공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 빛나는 공을 나가의 불덩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크기는 다양해요. 불그스름한 공은 불꽃처럼 작은 것부터 농구공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에서 수천 개의 공을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습지 환경에 의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미신을 믿는 현지인들은 메콩에 사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요. 대단한 물덩이에요. 미네소타에 있는 슈페리어 호수 북쪽 해안에는 악마의 주전자로 알려진 공원이 있습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둘로 갈라지는 폭포인데요. 강의 한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 부분은 땅속 구멍으로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악마의 주전자에 던진 물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구멍으로 떨어지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네, 튜브 타고 놀 곳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루니어는 기괴한 짝짓기 의식으로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암컷은 물 밖으로 나와 해안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알을 낳기 위해 꼬리로 모래 속을 파고듭니다. 알은 모래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고요. 열흘이 지나 만조가 찾아오면 바다가 새로 부화한 새끼들을 씻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방법으로 번식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헤스달렌 계곡 너머의 노르웨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흰색과 노란색과 빨간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빛은 낮과 밤 모두에 나타나고 80년대엔 한 주에 15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간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불빛은 공중에 떠다니거나 심지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있고 다른 과학자들은 나트륨과 산소, 수소를 포함한 연소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단지 잘못 식별된 항공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옐로스톤 공원에는 유명한 끓는 호수가 있지만 그 호수가 끓는 호수로 세계에서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 깊은 곳에는 항상 뜨거운 6.5km 길이의 샤나이 팀피시카 강이 있어요. 그 이름은 태양이 끓였다는 뜻이죠. 실제로 끓는 건 아니지만 섭씨 91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파스타를 익히기에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강의 최저 온도는 45도입니다. 이런 현상을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런 온도까지 데워지려면
화산과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화산이 64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결함이 지구 아래에 있을 수도 있죠. 서부 베네수엘라로 가볼까요?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현지인들은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밤 보니까요. 7시경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한 번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기가 다 떨어졌거나요. 1991년에 한 과학자가 이 지역에서 냉기류와 온기류가 만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기반함에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번개가 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번개 얘기가 나왔으니 전 번개처럼 가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래에서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느껴져요. 아니요, 여러분의 배 말고요. 낮고 불길해요. 위로 올려다보니 땅 위에 걸려있는 이상한 불빛이 보여요. 하늘 높이 떠있는 반짝이는 빛의 공 같아 보여요. 목이 말라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사람들은 이걸 지진 발광이라고 불러요. 이 현상에 대한 이해는 아주 적으나 목격자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이 현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불빛 공, 판번개, 띠 그리고 하늘의 지속적인 빛의 형태일 수 있어요. 곧 강한 지진이 뒤따르죠. 과학자들은 왜 이런 불빛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항상 증명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대기 중으로 방출된 지하가스의 반응이라고 믿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진이 시작돼요. 운이 좋네요. 하지만 예상보단 강하지 않군요. 땅은 흔들리지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네요.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멈춰서 여러분은 집으로 걸어가요. 집에 가는 길에 섬광을 보고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요. 번개와 방금 여러분이 서 있던 곳 근처에 홀로 있던 나무를 강타했어요. 불이 붙었고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아직도 비는 오지 않고 불기둥은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은 불 토네이도 같은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현상은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지면 가까이 원안에 갇힐 때 발생해요. 이런 작은 토네이도는 보통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작은 돌무더기, 먼지, 모래, 그리고 나뭇잎들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빠른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만약 근처에 화재의 근원이 있다면 깔때기가 불을 잡아 풀무처럼 더 강하게 불 수 있어요. 불길이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더 높아지다가 결국 소용돌이 치고 불타는 탑을 만들어요. 다행히도 불 토네이도는 수명이 짧고 보통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하지만 저 나무 밑에서 폭풍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플로리다와 캐리비안 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이 특이한 식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죠? 회색 몸통, 녹색잎, 그리고 작은 사과와 비슷한 과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이 사과를 따지 말고 특히 비가 올 때 나무 옆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만치니 나무예요. 몸통, 나무 껍질, 나뭇가지 그리고 열매에는 독이 있는 액이 들어있어요. 이 부식성 산성 액체 한 방울이면 피부를 해칠 수 있어요. 많이요. 나무가 이 액을 분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실수로 이걸 만졌다면 손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요. 비가 오면 물방울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독과 섞여요. 또 물이 나무 껍질에서 튀어 피부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자라는 다른 건목이나 버섯은 거의 없고 동물들은 이 나무들을 피하고 사람들은 이걸 자르지도 않고 과일을 따지 않아요. 이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울 수 없어요. 타는 나무는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유독성 연기를 내뿜어요. 현지인들은 이 나무를 잘 알지만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은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만치니 나무는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거나 경고 표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서부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매일 밤 번개를 보기 때문에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후 7시경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치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도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화가 다 떨어졌던 걸 수도 있어요. 1991년 한 과학자는 이 현상이 그 지역에서 만나는 차고 따뜻한 기류 때문에 일어난다고 제기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번개가 기반함에 있는 우라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모든 번개가 구름 안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지저분한 폭풍우라고 불리는 희귀한 현상이 있어요. 번개가 화산 위에서 발생하는 건데 가장 유명한 건 일본에 있어요. 거의 매일 분출하고 공중으로 검은 구름을 높이 내뿜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화산구름인데 거기다가 번개까지 있어요. 우후! 보통의 번개는 폭풍우 동안 얼음 결정이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요. 지저분한 폭풍우 속에서 화산재 조각들이 충돌해 마찰을 일으켜 하늘에 불을 붙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다나킬 사막에서는 기온이 종종 화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 세상이 아닌 풍경에는 염소와 유황과 같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활화산과 간헐천이 많이 있어요. 그 활기찬 녹색, 강청색과 노란색의 물은 모두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비와 바닷물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여러분 영원히 죽은 목숨이에요. 이것은 2009년 6월에 일어났어요. 폭풍우가 내린 후 일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이 집을 떠났는데 사방에서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를 보게 되었죠. 들판, 도로, 잔디밭 그리고 옥상은 이 수중생물들로 난장판이었죠. 한 남자는 그의 트럭과 주변에 13마리의 잉어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몇 마리인지 세력을 멈춘 것 같네요. 이 기괴한 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강력한 용얼음이 이 모든 생물들을 들어올린 거라고 주장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상층 대기로 운반해서 아래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물들을 떨어뜨린 거죠. 이제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완전히 얼어있어요. 여러분은 투명한 얼음 위에 올라서서 아래의 풍광을 내려다봐요. 물고기는 없고 그냥 신비스러운 얼어버린 기포들 뿐이에요. 마치 얼음에 얼어붙은 작은 구름이나 겨울 재킷을 챙겨 입는 걸 잊은 해파리 같아 보여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수천 개의 작은 기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만지려고 얼음에 구멍을 파지 마세요. 메탄은 가연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메탄을 생성하는 박테리아가 나뭇잎, 풀, 곤충 또는 호수에 유입되는 다른 유기물을 먹어서 만들어졌어요. 메탄이 얼은 물에 닿으면 수만 개의 얼어붙은 작은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터져서 지글거리죠. 비슷한 호수가 북극해 일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곳의 기포의 크기는 열기구의 몇 배에 이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름답지만 사실 안전하지 않죠. 다음 충격적인 호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자바 섬입니다.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장엄한 화산에 왔어요. 화산은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상에 올라요. 지치고 피곤하고 땀이 나고 여러분은 더위를 식힐 준비가 되었어요. 잘했어요. 정상에 올랐어요. 여러분은 화산 입구를 들여다봅니다. 끓는 용암은 없고 저 아래 아름답고 밝은 청록색 호수만 있네요. 오아시스 같아요. 상쾌하게 다이빙할 완벽한 순간이네요. 달려 내려가 뛰어들 준비를 해요. 하지만 물이 아니라 산성물이에요. 유황가스는 화산 아래에서 호수로 들어가요. 호수 자체는 금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가 거기에 닿으면 저 아름다운 청록색 물을 만들어내요. 제 말은 산성물이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날씨가 더 선선해지는 밤에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호수가 빛을 내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빛으로 가득 찬 폭발하는 작은 구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유황가스가 호수에서 나와 공기와 결합해 밝은 푸른빛으로 빛나요.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진 마세요. 바다는 불길한 붉은색으로 변하고 어떤 생물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무슨 암흑 마법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적조라고 불리는 특정한 색조를 물에 더해주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작은 해조류예요. 이것들은 해양 포유류, 새, 그리고 거북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사는 생물들을 파괴하는 독소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경우 이것과 접촉하면 호흡장애나 바다 식중독에 걸리게 돼요. 때로 심지어 거대한 배들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공해에서 가라앉았어요. 그 이유는 종종 수중 화산이 잠자는 동안에도 발생시키는 거품의 주머니 때문이에요. 이 생산적인 마그마 공장들은 물밑 2600m에 숨겨져 있어요. 깨어날 때 마치 육지 화산처럼 행동하고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나무는 병처럼 생겼는데 어쩐지 병나무라고 불린다 했네요. 나미비아에서 자라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죠. 하지만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우유 같은 액이 나무 몸통 안쪽에 흘러요. 이건 인체의 독성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밝은 면을 보자면 이 나무들은 붉은 속이 있는 아름다운 분홍색과 흰색의 잎을 갖고 있어요. 우주 서쪽에 한때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오랫동안 바오밥 감옥나무 안에는 범죄자들을 위한 감방이 존재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임시로 하룻밤만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후 최종 목적지로 옮겨졌죠. 이 감옥은 1500년도 훨씬 전에 지어졌고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안을 살짝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불무지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평호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고하세요. 둘은 같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림 같아 보여요. 아니면 하늘에 무지개 색깔의 물보라가 튄 것 같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이나 비와 공통점은 없어요. 이 현상은 특정한 형태의 얼음 구름을 통해 태양이 빛날 때 드물게 발생해요. 무지개 태도 그만큼 독특해요. 다시 말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완벽한 고리로 구부리기 위해서는 구름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얼음 결정체가 지구 표면에 존재해야 해요. 달빛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무리는 보통 흰색이고 태양무리는 무지개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면 페니텐트를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아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뾰족한 얼음 기둥을 말해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조한 공기에 매우 춥고 고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해요. 햇빛은 얼음을 물로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눈과 얼음의 날들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여워 보일 순 있지만 4.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작은 각각의 용암 방울들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펠레의 털이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펠레라는 단어는 화산을 뜻하는 고대 하와이 상징에서 유래해요. 바람이 작은 용암방울을 집어들 때마다 머리카락과 같은 가닥으로 느리는데 이건 유리철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 섬세한 가닥들은 2m까지 뻗을 수 있어요. 드물게 구름 없이도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일까요? 이 희귀한 현상 이면에 있는 과학을 살펴봅시다. 비가 태양에서 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종 우린 이걸 선샤워, 즉 여우비라고 불러요.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비가 별에서 직접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비구름은 그 특정 위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태양광선에 각이 지면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방향으로 비를 뿌리게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짜잔! 여우비가 내리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지예요. 또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긴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장마철이 올 때마다 이 평평한 땅을 완벽하게 반사되는 거울 호수로 바꿔줘요. 여러분은 피해 폭포에 대해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포 영화요? 이건 남극 대륙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일련의 폭포일 뿐이에요.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찬 지하 호수에서 나오죠. 이 작은 유기체들은 당 대신 황산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워요. 이 호수에 포함된 물은 철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기와 만나면 녹이 슬어버려요. 따라서 트레이드마크인 이름을 주는 붉은 폭포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이 아니라 광물 석고의 독특한 형태예요. 종종 홍수가 날 수 있는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발달하죠. 습한 환경과 건조한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전환으로 석고 결정이 모래 알갱이 사이에 나타나는데 결정이 여기에 갇혀서 장미와 같은 모양을 형성해요. 사하라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위를 날아야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돔이에요. 아니요, 전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지름은 40km이고 많은 동심원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곳인 중심 영역은 지름이 약 30km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그 이래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플로리다에 착륙할 때 사하라에 눈이 보이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걸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나무들 중 하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색을 바꾸고 껍질을 벗는 나무 껍질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죠. 보통 입에서 발견되는 엽록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린 나무 껍질이에요. 그런 다음 보라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마침내 자라면서 엽록소를 잃으면 갈색으로 바뀌고요. 숲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무 한 그루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흙 아래에는 땅 위에 보이는 약 47,000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양을 이어주는 복잡한 뿌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나무는 사시나무예요. 이 나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기체들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모든 여행객들에게 좋은 목적지가 있네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나사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라고 해요. 이곳에선 1년 중 300일이 뇌우를 동반해요. 그런데 지역이 뭐가 그렇게 독특해서 폭풍우가 자주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운 산의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만나 호수 위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터널 플레임 폭포는 캐나다 국경 근처의 뉴욕주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작은 폭포가 있어요. 약 20cm짜리 높이의 불꽃이에요. 알고 보니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누출이 폭포 뒤에 있었던 거예요. 불꽃이 거의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폭포가 충분히 덮어주고 있어요. 등산객들은 불을 꺼진 걸 보면 다시 불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 현상은 사실 꽤 흔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곳들보다 더 신선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황사, 백사, 그리고 심지어 흑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녹색 해변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린샌드 비치라고도 알려진 파파콜레아는 하와이에 위치해 있으며 녹색 모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해변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색깔은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형성된 감람석으로부터 생겨났어요. 사실 하와이에서는 모든 화산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녹색 모래는 그만 볼게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해변 중 일부는 밤에도 빛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 천연이에요. 범인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것 때문이에요. 또는 미세조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고 살고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는 작은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 아래 햇빛이 여전히 닿을 수 있는 바다의 상층부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파도와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 뒤흔들리게 될 때 빛을 발산하는데 밤 동안에는 어떤 빛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특별한 미생물들은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에버글레이즈와 같은 세계의 많은 곳들의 해변에서 발견돼요. 와이오밍주 애프턴 바로 바깥에 위치한 산의 밑바닥에는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물줄기를 신비롭게 만드는 건 뭘까요?